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투자처에 딱 지정하면 현금을 쏴라 이거, 현금을. 일본은 5,500억 달러도 쉽게 사인했는데 한국은 왜 적은 액수인데도 끝까지 서명 안 하고 버티냐. 괘씸하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국은요. 미국이 일본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2.5%였던 관세에 비하면 6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는 기업의 시가총액 부분에서 보면 1위에서 50위까지 중에 유일하게 토요타 자동차만 들어가 있어요. 한때는 35위로 있다가 또 좀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서 좀 더 순위가 올라간 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50위 중에서 토요타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밑으로는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기업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일본에서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관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큰 위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은 이 자동차 관세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 얼핏 들어보니까 벌써 몇십 조엔 벌써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 관세가 일본에게 분명히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 어떻게 정착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될지. 그리고 관세 15%라고 그러고 그 대신에 뭐 5,500억 달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하는 얘기하고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뭘 평가하기도 참 힘드는 게 예를 들어서 분명히 미국은 5,500달러를 현금으로 바로 쏴달라. 거의 쏴라. 그것도 이런 개념이죠. 어디에 투자를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45일 이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입금하라 이 얘기예요. 현금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현금으로 입금한다고 생각 꿈에도 안 해요. 그거는 일본의 그 국책은행에서 융자와 융자 보정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로 쏴라.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알 수도 없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게 잘 안 굴러가게 되면 다시 15%를 25% 다시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일본의 15% 절감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지금 이제 한국도 15%로 가느냐 아니면 아직은 25%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내에 공장을 크게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은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다른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 돌리고 미국에 파는 차는 웬간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관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작용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대 자동차에서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금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더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25%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큰 데미지는 아닐 거라고 얘기 보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다 일본 내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일본은 전기 자동차보다는 이제 내연기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이쪽으로 거의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들을 다 끌고 미국으로 가지 않는 한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은 어쨌든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많이. 그거는 그대로 세금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동차 문제에서 관세는 일본이 좀 더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좀 발빠르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그걸 확장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관세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방책들을 그동안 해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믿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일본은 15%를 그대로 다 매기고 한국 현대 기아 자동차는 미국이 생산하는 걸 주로 미국이 판다. 그러면 이 관세는 일본이 훨씬 불리한 거죠.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이 자동차 관세 15%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와닿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다 그러겠죠. 결국은 뭐냐? 판로를 다양화한다 이거죠. 미국 시장에 너무 과하게 의존했던 그런 영역들을 좀 더 분산시킨다. 이거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죠. 관세 문제가 걸리면은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좀 늘려나가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국에 한국의 한류가 그때 중국에서 뭐랄까 차단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그게 심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전 세계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번창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시장이 이제 막히면은 이제 다 망하는 게 아니냐 엄청나게 그때 다들 두려워했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로 막 그 판로를 확장시켜 나가고 개척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활짝 꽃피었잖아요. 자동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영역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동남아 쪽도 이제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거고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판로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걸 거기다가 최근에 또 러시아에 다시 또 뭔가 컨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철수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뭐 현대하고 그 철수하면서 팔았던 그 공장을 다시 사는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3,500달러를 막 현금으로 막 입금하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 정부로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 충격을 어떤 식으로 완충하느냐? 러시아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 보세요. 러시아하고 뭐 그동안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으니까 국제연합의 개념에서는 러시아를 하나의 적으로 두고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러시아하고 더 잘 지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한국도 굳이 러시아를 봉쇄하고 끝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문제였을만큼은. 물론 국제연합의 어떤 그 제재 이런 것들은 피하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지금 자동차가 만약에 미국의 그렇게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치명적인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남아 쪽으로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판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러시아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일본이 7월에 최애국 대우를 합의했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빠졌습니다. 일본의 추가 협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근데 의약품과 반도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 해당이 많이 돼요. 실제로 일본에서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이 오히려 바이오 쪽에 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반도체는 뭐 일본은 뭐 사실 소재 부품 장비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파운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삼성은 굉장하잖아요. 메모리도 SK 하이닉스하고 합하면은 메모리는 70%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관세를 매긴다 그러는 거는 거기가 한국을 향해서 한 제스처를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계속 말이 바뀐다고요. 실제로 그 공장이 미국에서 짓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방금 최혜국 대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이제 유럽이 15%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도 그 이상은 뭐 안 받는다 그런 맥락인데 그것보다는 한국은 이제 반도체를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외교력을 발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달라질 텐데 지금 일본의 리더십하고 한국의 리더십하고 보면은 지금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의 임기를 가지고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내각제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총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또 새롭게 총리가 됐어. 저게 또
제대로 정책을 못하면 또 1년 만에 또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 한 5, 6년 사이에 5번인가 바뀐 적이 있어요. 1년마다. 일본 총리가. 지금 일본에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허약하니까 그럼 미국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많죠.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막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도 뒷받침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한국은 어떤 그 변화가 생겼냐 하면은 미국이 조지아에서 현대자동차 그 기술자들을 그렇게 난폭하게 구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세계 여론에 완전히 안 좋은 인상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협상 카드가 강력한 협상 카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자살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강력한 카드를 하나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대해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자민당의 정치가들하고 일본 자민당 정부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본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국익이 엄청나게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본 거죠.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인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자살골을 하나 넣는 바람에 우리한테 어떤 협상력, 지렛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의 입장이 많이 일본보다는 여러 가지로 더 든든하게 된 거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 수준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한테 엄청난 그 돈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자,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걸 미국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 투자는 누가 결정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액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현금을 쏴라 이거, 현금을, 달러를.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든 5,500 달러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안 했다고요. 그 차이가 일단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투자처에 딱 지정하면은 바로 돈을 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한 돈을 다 변제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다 변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액 전부 다 상환한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이나 한국은 10%를 준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에라이 도둑놈아 이제 이런 소리가 딱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는 날강도 같은 소리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한국은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거고 일본은 이미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했던 서명이나 그 과정들이 반면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도 쉽게 사인했는데 한국은 왜 3,500억 달러 적은 액수인데도 끝까지 서명 안 하고 끝까지 버티냐. 괘씸하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 그 돈 가지고 미국 내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미국인들을 고용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고용을 하는 것까지는 자, 좋은데, 그래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장비들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작동법 이런 것들 전부 그 미국 그 기술자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 오랫동안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전부 다 자연 소멸됐거나 어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몇십 년을 이제 공장을 전부 다 해외에서 다 거기에서 조달하거나 공장 밖으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미국 내에는 그 기술자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최첨단 공장을 지으려니까 그 기술자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그럼 결국 뭐냐?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설치하는 방법과 작동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전부 전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그 오하이오주에서 그 난장판을 벌여 놓으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아니 돈까지 투자해주고 거기에 고용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기술자들이 이렇게 대응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주장만 그렇게 내세우면은 아 우리 투자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렇게 되면은 뭐 기술자 우리 안 들어가. 그리고 지난번 같이 그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비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럼 공장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투자가 아예 올스톱 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막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분명히 지렛대가 있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협상 카드로서 우리가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주면서 거기에 아주 고도에 숙련된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카드가 우리한테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마스가가 뭡니까? 그 해군력, 배 만드는 거 있죠. 지금 미국이 그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은 1년에 배 한 척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근데 군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백 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10년만 가버리면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중국으로. 굉장히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국 어떻게 한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게 마스가라고, 마스가. 그 마스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어거지를 부리면은 우리 마스가 거기 같이 못하겠다고 딱 발뺌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아쉬워지는 거죠, 한국이.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패권 문제에서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런 강력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스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35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는 순간 한국은 IMF 맞는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나는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절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50억 달러 선금으로 입금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금 거의 막 완전히 외교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럴 경우에 과거 같으면 뭐 한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카드가 마스가 배 만드는 거.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고 미국의 노후화된 군함을 수리해주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는 순간 미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명백히 그건 강력한 카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일반 사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하고 관계없이 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잘못하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데 IMF로 다시 갈 수도 있고 국익에 정말 치명적인 위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사기업이라고 해서 내몰라라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뭐 350억 달러를 뭐 현금을 내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강요하게 되면 절대 못한다. 아, 그러면은 뭐 우리 다 철수해 버리겠다. 세금 매겨라고 25%.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파는 거는 거기서 국내 생산을 양을 계속 늘려가면서 거기서 생산하는 걸 팔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은 동남아나 아니면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시켜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그 350억 달러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쉽게 사인해서는 안 될 거고 아마 우리 정부가 사인 안 하겠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몇 분이 날린 거 아니에요.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 건데 뭐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부딪히는 거겠죠. 부딪히면은 이제 카드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데 내가 볼 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둘러보면요.
지금 뭐 영국도 엉망이라 프랑스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뭐 곧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경제 문제가 어느 국가도 탄탄한 국가를 보기가 힘들어요. 중국도 그렇죠. 러시아도 저기 전쟁을 저렇게 오래 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한국도 뭐 빚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다. 근데 일본도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서로 악순환에 잘못 물리면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경제 문제는 잘 대처해 나가야겠지만 내가 볼 때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다카지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러다가 일본의 경제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웃 나라가 저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착실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든 고이즈미 씨가 총리가 되든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1년 내지는 뭐 1년 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총리가 바뀌고 이게 자민당 내에서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거의 5, 6년 사이에 대여섯 번 총리가 바뀐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패턴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먹이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또 조만간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